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네. 그게 재정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요거 또 하나의 사례가 서초구에서 이제 서울시 너무 크니까 뭐 제가 좀 참여는 했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저희가 많이 주도해서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좀 작지만 단가까지 계산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로등 보안등 이거를 다른 데는 1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4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태 그런 식으로 해서도 몇십억씩 절약을 하고 해가지고 서초구가 예산이 4,500억이었는데 850억을 저희가 깎을 수 있게 제안을 했고 425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재정계획의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행자부로부터 6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정 소장님한테 한 10%인 4억 정도는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면 40억이죠. 아, 40억인가? 근데요, 정말 초보자들의 질문 같은 건데, 빚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빚을 내음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도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랑 상관이 없이 그냥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 관료제의 문제인데, 관료제는 결정 단계를 많이 하고 여럿이 모여 회의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장 누구보다도 처음에 그거를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 기획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그 노릇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의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을 만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지자체장하고 그 지역 의회가 보통 같은 당 소속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견제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죠. 짬짬이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 1조 원 부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신 한 2천억 가지고 내가 나머지 8천원을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정말 초보적인 질문.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요? 나 그게 궁금해. 지방자치단체는 외채를 발행할 수 없고요. 네. 중앙정부로부터 빌립니다. 중앙정부는 그걸로 국채를 발행하죠. 아, 그런 방식으로 가는군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뭐 잠깐 뭐 사무라이 펀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게 잠깐 정부가 허락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지방정부 세수를 담보로 해가지고 중앙정부한테 먼저 땡겨서 빌리는 이런 게 그거는 사실 정상인데 앞서 언급했던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채를 몇 조 원에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자 갚는데 인천시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비선으로 빌렸다는 거잖아요.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 과정은 합법적으로 했는데, 그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국책은행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빌렸을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논리는 다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은행은 이자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인천 시민은 힘들게 한 거죠. 근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막 돈 땡겨다가 정부로부터 빌려가지고 재정은 사실상 그 다음에로 또 넘어가면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재명 시장처럼 뭐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당선되면 그 뻥 뚫려 있는 그 예산을 보고 황망해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정 건전성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됐던 건 2010년 그때 한 번입니다. 그때 너무 이제 막 1년에 20% 예산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했거든요. 그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닥쳤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낭비적 요소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우리가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건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빌려 써서라도 네. 적자를 내는 게 맞는데 왜 흑자를 내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무는 무조건 없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근데 그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도 아직도 뭐 100개 정도는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 만약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지금. 정부한테 빌려서라도 준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 교부금이나 이런 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회계에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쓰는 돈을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를 선택하는 게 회계사들이 가장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분야나 SOC를 포함해서 경제 분야에 쓴다고 그러면 투자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낭비가 뻔해도 복지에 쓰면 그건 무조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이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정부의 반응이 나왔었군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비용이고 뭐가 투자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해크먼 교수 같은 분이 노벨 경제학상관 해크먼 교수가 2000년도에 때 얘기했던 건 보육에 투자하면 16배 투자 효과가 나온다.
그게 맞죠. 한 해를 키워서 걔가 나중에 납세를 하고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건 투자잖아요. 근데 SOC는 분명히 저 수요책이 안 되고 뭐 하고 뭐 그래서 망할 게 뻔한데도 뭔가 그래도 경제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우리의 막연한 신앙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했던 청년수당 배당 이런 것들을 막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기본적인 기조는 기존에 있던 그 성남시나 서울시하고 똑같을 텐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종 시도가 청년수당 배당 많이 주겠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고 기재부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재부도 뭐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될 테니까 방향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걸 이제 못하게 하는 논리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중복된다. 이게 논리여서 지방정부가 그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안 해주거나 협의를 거부해가지고 지방정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야당 탄압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하기야 뭐 저쪽 지자체장들이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경우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뭐 탄압도 있지만은 이제 그 논리는 사실은 그게 옳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지방정부고 외국의 경우에 유럽은 거의 지방정부의 역할의 90%가 저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고 일본만 해도 한 70 내지 75%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한 저 30~40%가 이제 복지 그것도 이제 필수적인 복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이나 복지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키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정부는 손대면 안 돼. 또 서로 중첩되면 안 돼. 이런 것은 좀 너무나 기계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편 가르기 쪽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라남도 구례에 다니는 청년은 청년 수당을 못 받는데 성남시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년 배당이든 뭐든 이런 걸 받잖아요. 그거는 지역 간의 거대한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취업을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되고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이 그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동부에 등록을 하면 그 3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지원받도록 한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제도가 너무 취약하고 너무 덩치가 작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유형이지만 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것도 저는 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산이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시범사업 정도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유형의 그 청년 수당 제도를 한번 해보라. 서울시는 그게 소득 하위 청년들을 선별해서 뭐 한 달에 가령 일정 금액을 뭐 몇 개월 동안 주는 거였거든요. 최대한 6개월인가요? 그런 거였고 성남시는 특정 연령대 그게 뭐 24살이면 24살 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 연간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을 형편되는 곳에서 먼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라라고 저는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은 것도 또한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그걸 아예 국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졸업 후 실업수당제도 이걸 하자는 제안을 하고 계시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일종의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청년 크레딧들 해가지고 19세부터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최저임금 기준 수준 이상은. 취직하면 자기가 내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65세 이후에 자기가 그 국민연금 받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일 때는 실업급여를 아예 뭐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모든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기준으로 간다면 청년 실업 상태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일종의 기본소득이요, 뭐 일종의 기본 배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아동수당 논쟁 있는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이 처음 알았잖아요. 주요국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잠비아, 리비아까지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우리는 이제 하는구나. 그것도 전부 다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난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아까 시범사업처럼 그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해보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자주도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쩌면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 헌법에 지방 분권을 확실하게 집어넣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에요. 지방정부가 강해질수록 복지국가는 저는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상품 같은 걸 개발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부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이제 자기들의 재량을 가지고 해야죠. 이제 그걸 가지고 빚을 내서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좀 태클을 걸 필요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뭐 좀 여유 있는 돈이나 선택할 수 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아낀 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요. 지금 저도 이번에 정책 리뷰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실험들이 있었더라고요. 지방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의 형편이라는 건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서 하기 나름이다. 아까 구례와 이거 비교를 했지만 구례가 아까 3천억이라고 했잖아요. 2만 7천 명에. 마포구 이런 데가 인구 45만 막 이러는데 예산이 5,500억이에요. 2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배도 안 되죠. 인구는 거의 20배 가깝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지방이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은 중앙정부가 전국 간에 편차 없이 하도록 하고 대신 그 세세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이들은 지방정부가 서로 간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하고 또 그런 차이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웨덴은 지금 한 21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21개 정도 있는 거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별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영주가 따로 있고요. 지배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달라요. 풍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분권화된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하이델베르크 성에 하이델베르크 주민들이 따로 있고 각 지역마다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국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는 중앙집권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사병을 다 없애버림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을 하고 관찰사도 전부 다 파견해가 내려보냈거든요. 우리는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의 어떤 독특한 뭐 문화라든지 정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크게 잘 없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게 집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균질화되어 있어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지로 지금 분권화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해온 거고요. 유럽에서는 원래부터 분권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중앙 집권화 통합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분권과 집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원래부터 집권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요즘 이제 분권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거지로 분권화 시키려고 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자꾸 뭐를 하고 이것도 저는 하나의 편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권화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이게 지방 행정에 있어서 중앙이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라라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저는 그 분권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하면 지역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집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수하는 사람 대통령이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면 박근혜 때 뭐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시장 이렇게 탄압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 결국에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특색이 있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선출을 되려고 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C나 무슨 건물 짓는 걸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최근에 그 내년부터 드디어 경북 구미가 초등학생 급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랄까? 대세에는 거스를 수 없다.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균형 발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오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하게만 해봐라라고 하는 게 분권인데 균형 발전은 뭐냐면 똑같이 살겠다. 똑같은 경제 구조, 뭐 똑같은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그 모호한 논리가 있고 예산을 주로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분권을 찬성하는데 균형 발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 똑같은 공단을 다 지어야 되고 똑같은 철도를 놔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자꾸 논리가 제로섬 게임처럼 뺏는 걸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재정 쪽 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되는 거는 국가가 직접 하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현금 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다 중앙이 줘버리자.
제가 지금 있는 것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 유럽 많은 나라 그런데 제가 스웨덴을 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중세시대 때부터 그렇게 분권화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게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권화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중앙 집권과 분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분권 사례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의 기초자치단체 꼬뮌에 하는 일 보면 그래서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보육, 교육, 뭐 아동수당, 뭐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업무의 90%는요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차 잘못하면 그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달라지지 말라고 하는 이 균형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셔널 미니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지역별로 약간씩의 그 베리에이션 특색을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그 원칙은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국가 이런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여러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지난주에 옛날에 같이 일하던 공무원 출신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이유로 자천되어서 기재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방의 구석에 산하기관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중앙부처 국장으로 복귀하신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분권도 좋고 자치도 좋지만은 지방정부 고문 못 믿는다. 쟤들한테 어떻게 이 돈을 줘? 돈을 못 맡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지방 공무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지방 정치의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토목건설에 돈만 쏟아붓고 있고 그것을 견제하거나 컨트롤할 능력도 없는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들한테 권한을 더 주는 것은 오히려 국가를 퇴보시키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지방이 많은 중앙정부가 많은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까?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게 분권이지 권한만 많이 가는 게 분권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정말 낭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 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봐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낭비한다고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겠느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지난번 인천에서 잠깐 빚이 많을 때 막 악취소동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게 사실 그 예산하고 관련돼 있었거든요. 돈을 아끼려고 시스템 좀 덜 돌리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주민들이 떠나든가 아니면 그 안에 싸우든가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다 막아주는 중앙정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벌써 이제 6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년 한 거잖아요.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반대로 말해야지 20년밖에 안 돼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 맞죠? 크게 보면. 그 예를 들면 부패가 지방자치 이전보다 지금 심해졌을까요? 아니 안 그럴까요? 이제 부패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군수부터 대통령까지 다 연결된 사람들이어가지고 밝혀지질 않아요. 지금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검찰이 이제 수사할 수 있죠. 그 수도 요즘은 줄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뭐 검찰이 이런 곳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캐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좀 줄었죠. 그게 우리 의학에서는 그 암 유병률이 높아지는 게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암을 발견을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발견해내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요즘에 그 지자체 비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어떤 특정 사업 같은 거를 밀어주고 거기서 뒤로 돌아서 커미션 받는 그런 방식의 비리는 꽤 있죠. 있는 네, 편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정상수 소장님하고 오늘 굉장히 저하고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대화를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견 일치를 본 게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그야말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가는 거. 네. 이거는 지방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이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캠페인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올해 거 2017년 기준을 계산해 봤는데 10조만 딱 중앙이 그 해결해주고 직접 주면 돼요. 그러면 지방의 복지공무원들이 일도 많이 줄어요. 일부러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 아닙니까? 꽂아주고 지방공무원들은 사각지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만의 특수한 뭐가 있을까 우리 상황에 뭐 이런 걸 찾으면 훨씬 더 예상 규모도 줄고 공무원 수도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72%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뭐 한 30% 조금 안 되게 25에서 30%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중앙정부가 저는 네, 이제 그렇죠. 다 부담하게 하자. 그 대신에 지방정부에게 내려가는 그 예산은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서도록 해주자. 네. 그 대신에 책임도 묻자 이거지. 네, 맞습니다. 누구 잘못했으면 누구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비투성이가 되더라도 그건 누구 책임져라. 그 대신에 그 책임진다고 아동수당을 못 주거나 기초연금 못 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다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분권이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책임성이라고 생각해요.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이게 진짜 분권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안 지고 돈만 따와가지고 풍덩풍덩 그냥 쓰고 그리고 특색 있는 사업해야지 그 특색 있는 거 사실 별로 없는데 의거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돈 막 쓰기고 이게 기존에 잘못된 저는 관념이었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소장님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고 예산 분석도 하고 하시는데 이 광역 단체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잘하는 데는 어디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광역단체 잘한 건 뭐 역시 서울시죠. 서울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글쎄요. 저기 혹시 제주도는 안 해봤나요? 제주도는 굳이 한다면 제주도가 그 도 중에서 나은 편입니다. 나은 편이고요. 근데 도 같은 경우는 재량도 좀 적기도 하지만 그 좀 구조 개혁이 별로 없어요. 광역시들은 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뭐 인천시도 지금 빚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자치구를 최대한 줄이고 도 같은 경우는 도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넓혀서 광역화시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온 문서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해서 광역만 빼고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게 지금 도의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 행자부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광역도는 조정기능, 지역 간 조정기능이라든가 공동사업기능 이것만 좀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광역시에서는 사실은 구가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광역시청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재정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너무 차이가 나요. 광역도 같은 곳에서는 뭐 어디가 특별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충남 정도가 좀 잘하는 편이고요. 경남도는 아까 얘기한 아예 필요한 것도 안 써버려갖고 생긴 문제니까 또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소장님하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싶기는 해요. 재밌네. 그쵸? 예. 재밌긴 한데 이게 이제 오늘은 약간 개론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복지내 무슨 예산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좋은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방 기초든 뭐 광역이든 뭐 상관없이. 일단 전제는 아까 제가 지역 예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나가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당선을 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들어가는 게 돼야 되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후보가 좋으냐면 하나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을 때 그런 분들은 정말 당선만을 위해서 하시겠죠. 예. 근데 능력과 의지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능력도 키우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안다는 건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 그 공부라는 게 무슨 교과서 몇 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 활동 속에서 그걸 이제 많이 깨달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변별력이랄까요? 사람을 보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특히나 지자체라 관련된 분들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받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신청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도 기초의원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같은 분들처럼 예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고수기 노릇만 하는 것도 문제죠. 미국의 국회방송 시청률이 2%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0.0008%인데 세어보니까 뭐 몇백 명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에도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 자치단체 들어가서 예산서 다운받는 사람 10명도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10명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 안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참여가 조금이라도 뭐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3%가 물을 안 썩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만 참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중에 능력 있는 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지자체도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강력히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시점쯤에서 재정 다립도도 높이고 실제로 실력도 높이고 이번에 선거할 때는 정말 실력 좋은 분처럼 보이는 최소한 개념은 있어 보이는 분들 많이 당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재정 집행하는 규모에 있어서 181조를 쓰니까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니까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실제로 지방정부의 행정이나 그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아직도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바꿔주는 책임 주체가 바로 정당인데 정당이 지금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더 빠르게 바뀔 줄 알았더니 거꾸로 이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 곧 당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만 준비하고 현장에서 뛰고 표는 것만 하려고 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지방정부를 어떻게 바꾸겠다 또 재정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식의 준비를 한 데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첫째는 지방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재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올 사람들은 이제 좀 준비해서 나오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촉구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당이 이제 나서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광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기초단위로 가면 정말 잘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못하는 데를 징계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앙당이 나서가지고 자기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잘한 것은 모델로 만들어서 선전도 좀 하고 자랑도 하고 또 표준 프로토콜 만들어서 전 후보들한테 공부도 시키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선거가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다른 또 한 번의 선거로만 끝내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정 소장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정 소장님 말씀 아까 하신 것 중에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그냥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선거 전략 잘해가지고 당선되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현상 유지의 폭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게 포획되게 돼 있어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 그룹을 데리고 준비된 접근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민사회에 깨어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참여적 시민들과 함께 나는 이 시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열린 자세, 이렇게 좀 진취적인 자세, 진짜 책임지는 자세,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면 그냥 저 캠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 사람 연구소에 공부시키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용역을 맡기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점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소장님.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 생각도 못했던 시각도 봤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사실 관심이 있어야 뭔가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 무슨 당이 뭘 예산이 깎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비판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알고 이야기하는 정밀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는 않거든요. 그 국민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국민들께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한 팀만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산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소비자 입장이에요. 쓸 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극소수 시민단체가 절약자 역할을 합니다. 기재부 관료들이나 소수가. 근데 좀 진짜 내가 시장이나 군수다라고 생각하면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겠죠.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근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저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혈사란 말은 싫어하지만 좀 아까운 내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진짜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제천에서 화재 났는데 결국엔 문제는 부족한 인력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시스템. 돈은 도대체 어디 쓰는 건지도 가끔씩 궁금하고요.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소장님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예산 관련 궁금증이 있을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게 대통령 생각이에요. 지방 정부가 강해질수록 복지국가는 저는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상품 같은 걸 개발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부금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이제 자기들의 재량을 가지고 해야죠. 이제 그걸 가지고 빚을 내서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좀 태클을 걸 필요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뭐 좀 여유 있는 돈이나 선택할 수 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아낀 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요. 지금 저도 이번에 정책 리뷰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실험들이 있었더라고요. 지방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의 형편이라는 건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서 하기 나름이다. 아까 구례와 이거 비교를 했지만 구례가 아까 3천억이라고 했잖아요. 27,000명에. 마포구 이런 데가 인구 45만 막 이러는데 예산이 5,500억이에요. 2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배도 안 되죠. 인구는 거의 20배 가깝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지방이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은 중앙정부가 전국 간에 편차 없이 하도록 하고
대신 그 세세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이들은 지방정부가 서로 간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하고 또 그런 차이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웨덴은 지금 한 21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21개 정도 있는 거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별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영주가 따로 있고요. 지배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달라요. 풍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분권화된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하이델베르크 성에 하이델베르크 주민들이 따로 있고 각 지역마다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국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는 중앙집권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사병을 다 없애버림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을 하고 관찰사도 전부 다 파견해가 내려보냈거든요. 우리는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의 어떤 독특한 뭐 문화라든지 정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크게 잘 없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게 집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균질화되어 있어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지로 지금 분권화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해온 거고요. 유럽에서는 원래부터 분권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중앙 집권화 통합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분권과 집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원래부터 집권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요즘 이제 분권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거지로 분권화 시키려고 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자꾸 뭐를 하고 이것도 저는 하나의 편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권화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이게 지방 행정에 있어서 중앙이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라라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저는 그 분권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하면 지역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집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수하는 사람 대통령이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면 박근혜 때 뭐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시장 이렇게 탄압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 결국에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특색 있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선출을 되려고 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C나 무슨 건물 짓는 걸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최근에 그 내년부터 드디어 경북 구미가 초등학생 급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랄까? 대세에는 거스를 수 없다.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균형 발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오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하게만 해봐라라고 하는 게 분권인데 균형 발전은 뭐냐면 똑같이 살겠다. 똑같은 경제 구조, 뭐 똑같은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그 모호한 논리가 있고 예산을 주로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분권을 찬성하는데 균형 발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 똑같은 공단을 다 지어야 되고 똑같은 철도를 놔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자꾸 논리가 제로섬 게임처럼 뺏는 걸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재정 쪽 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되는 거는 국가가 직접 하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현금 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다 중앙에 줘버리자. 제가 지금 있는 것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 유럽 많은 나라 그런데 제가 스웨덴을 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중세시대 때부터 그렇게 분권화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게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권화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중앙 집권과 분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분권 사례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의 기초자치단체 꼴뮤네 하는 일 보면 그래서 실제로 미워서 걔가 나중에 납세를 하고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건 투자잖아요. 근데 SOC는 분명히 저 수요책이 안 되고 뭐 하고 뭐 그래서 망할 게 뻔한데도 뭔가 그래도 경제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우리의 막연한 신앙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했던 청년수당 배당 이런 것들을 막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기본적인 기조는 기존에 있던 그 성남시나 서울시하고 똑같을 텐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종 시도가 청년수당 배당 많이 주겠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고 기재부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재부도 뭐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될 테니까 방향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걸 이제 못하게 하는 논리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중복된다. 이게 논리여서 지방정부가 그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안 해주거나 협의를 거부해가지고 지방정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야당 탄압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하긴 뭐 저쪽 지자체장들이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경우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뭐 탄압도 있지만은 이제 그 논리는 사실은 그게 옳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지방정부고, 외국의 경우에 유럽은 거의 지방정부의 역할의 90%가 주민 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고, 일본만 해도 한 70 내지 75%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한 30-40%가 이제 복지, 그것도 이제 필수적인 복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이나 복지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키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정부는 손대면 안 돼. 또 서로 중첩되면 안 돼. 이런 것은 좀 너무나 기계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편 가르기 쪽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라남도 구례에 다니는 청년 수당을 못 받는데 성남시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년 배당이든 뭐든 이런 걸 받잖아요. 그거는 지역 간의 거대한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취업을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되고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이 그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동부에 등록을 하면 그 3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지원받도록 한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제도가 너무 취약하고 너무 덩치가 작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유형이지만 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것도 저는 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산이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시범사업 정도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유형의 그 청년수당 제도를 한번 해보라. 서울시는 그게 소득 하위 청년들을 선별해서 뭐 한 달에 가령 일정 금액을 뭐 몇 개월 동안 주는 거였거든요. 최대하면 6개월인가요? 그런 거였고, 성남시는 특정 연령대, 그게 뭐 24살이면 24살 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 연간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을 형편되는 곳에서 먼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라라고 저는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은 것도 또한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그걸 아예 국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졸업 후 실업수당제도 이걸 하자는 제안을 하고 계시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일종의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청년 크레딧 그래가지고 19세부터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최저임금 기준 수준 이상은. 취직하면 자기가 내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65세 이후에 자기가 그 국민연금 받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일 때는 실업급여를 아예 뭐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모든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기준으로 간다면 청년 실업 상태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일종의 기본소득이요, 뭐 일종의 기본 배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아동수당 논쟁 있는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이 처음 알았잖아요. 주요국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잠비아, 리비아까지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우리 이제 하는구나. 그것도 전부 다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난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아까 시범사업처럼 그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해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자주도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쩌면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 헌법에 지방 분권을 확실하게 집어넣게요.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이게 진짜 분권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안 지고 돈만 따와가지고 풍덩풍덩 그냥 쓰고, 그리고 특색 있는 사업해야지. 그 특색 있는 거 사실 별로 없는데 어거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돈 막 쓰끼고, 이게 기존에 잘못된 저는 관념이었다, 이런 판단하는 거죠. 소장님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고 예산 분석도 하고 하시는데, 이 광역 단체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잘하는 데는 어디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광역단체 잘하는 건 뭐 역시 서울시죠. 서울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글쎄요. 저기 혹시 제주도는 안 해봤나요? 제주도는 굳이 한다면 제주도가 그 도 중에서 나은 편입니다. 나은 편이고요. 근데 도 같은 경우는 재량도 좀 적기도 하지만 그 좀 구조 개혁이 별로 없어요. 광역시들은 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뭐 인천시도 지금 빚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자치구를 최대한 줄이고 도 같은 경우는 도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넓혀서 광역화시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온 문서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내서 광역만 빼고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도의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 행자부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광역도는 조정기능, 지역 간 조정기능이라든가 공동사업 기능 이것만 좀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광역시에서는 사실은 구가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광역시청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재정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너무 차이가 나요. 광역도 같은 곳에서는 뭐 어디가 특별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충남 정도가 좀 잘하는 편이고요. 경남도는 아까 얘기한 아예 필요한 것도 안 써버려갖고 생긴 문제니까 또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소장님하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싶기는 해요. 재밌네. 그쵸? 예. 재밌긴 한데 이제 오늘은 약간 개론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복진의 무슨 예산일 이런 게.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좋은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방 기초든 뭐 광역이든 뭐 상관없이. 일단 전제는 아까 제가 지역 예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나가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당선을 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들어가는 게 돼야 되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후보가 좋으냐면 하나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을 때 그런 분들은 정말 당선만을 위해서 하시겠죠. 예. 근데 능력과 의지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능력도 키우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안다는 건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 그 공부라는 게 무슨 교과서 몇 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 활동 속에서 그걸 이제 많이 깨달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변별력이랄까요? 사람을 보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특히나 지자체나 관련된 분들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받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신청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도 기초의원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같은 분들처럼 예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고수기 노릇만 하는 것도 문제죠. 미국의 국회방송 시청률이 2%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0.0008%인데 세어보니까 뭐 몇백 명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에도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 자치단체 들어가서 예산서 다운받는 사람 10명도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10명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 안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참여가 조금이라도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3%가 물을 안 썩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만 참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중에 능력 있는 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 지자체도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강력히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시점쯤에서 재정 다립도도 높이고 실제로 실력도 높이고 이번에 선거할 때는 정말 실력 좋은 분처럼 보이는 최소한 개념은 있어 보이는 분들 많이 당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재정 집행하는 규모에 있어서 181조를 쓰니까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니까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실제로 지방정부의 행정이나 그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아직도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바꿔주는 책임 주체가 바로 정당인데 정당이 지금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더 빠르게 바뀔 줄 알았더니 거꾸로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 곧 당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만 준비하고 현장에서 뛰고 표는 것만 하려고 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지방정부를 어떻게 바꾸겠다 또 재정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세계 준비 민생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보육, 교육, 뭐 아동수당 뭐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업무의 90%는요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차 잘못하면 그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달라지지 말라고 하는 이 균형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셔널 미니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지역별로 약간씩의 그 베리에이션 특색을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원칙은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국가 이런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여러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지난주에 옛날에 같이 일하던 공무원 출신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이유로 자천되어서 기재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방의 구석에 산하기관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중앙부처 국장으로 복귀하신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분권도 좋고 자치도 좋지만은 지방정부 호문 못 믿는다. 쟤들한테 어떻게 이 돈을 줘? 돈을 못 맡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지방 공무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지방 정치의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걸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토목건설에 돈만 쏟아붓고 있고 그것을 견제하거나 컨트롤할 능력도 없는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들한테 권한을 더 주는 것은 오히려 국가를 퇴보시키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지방이 많은 중앙정부가 많은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까?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게 분권이지 권한만 많이 가는 게 분권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정말 낭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 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봐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낭비한다고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겠느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지난번 인천에서 잠깐 빚이 많을 때 막 악취소동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게 사실 그 예산하고 관련돼 있었거든요. 돈을 아끼려고 시스템 좀 덜 돌리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주민들이 떠나든가 아니면 그 안에 싸우든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다 막아주는 중앙정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벌써 이제 6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년 한 거잖아요. 2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반대로 말해야지 20년밖에 안 돼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 맞죠? 크게 보면. 그 예를 들면 부패가 지방자치 이전보다 지금 심해졌을까요? 아니 안 그럴까요? 이제 부패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군수부터 대통령까지 다 연결된 사람들이어가지고 밝혀지질 않아요. 지금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밝혀지고. 마음 놓고 검찰이 이제 수사할 수 있죠. 그 수도 요즘은 줄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뭐 검찰이 이런 곳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캐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좀 줄었죠. 그게 우리 의학에서는 그 암 유병률이 높아지는 게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암을 발견을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발견해내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요즘에 그 지자체 비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어떤 특정 사업 같은 거를 밀어주고 거기서 뒤로 돌아서 커미션 받는 그런 방식의 비리는 꽤 있죠. 있는 네, 편이죠. 그렇죠. 그 저는 이제 정상수 소장님하고 오늘 굉장히 저하고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대화를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견 일치를 본 게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그야말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가는 거. 네. 이거는 지방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이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캠페인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올해 거 2017년 기준을 계산해 봤는데 10조만 딱 중앙이 그 해결해주고 직접 주면 돼요. 그러면 지방의 복지공무원들이 일도 많이 줄어요. 일부러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 아닙니까? 꽂아주고 지방공무원들은 사각지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만의 특수한 뭐가 있을까 우리 상황에 뭐 이런 걸 찾으면 훨씬 더 예상 규모도 줄고 공무원 수도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72%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뭐 한 30% 조금 안 되게 25에서 30%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중앙정부가 저는 네, 이제 그렇죠. 다 부담하게 하자. 그 대신에 지방정부에게 내려가는 그 예산은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서도록 해주자. 네. 그 대신에 책임도 묻자 이거지. 네, 맞습니다. 누구 잘못했으면 누구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비투성이가 되더라도 그건 누구 책임져라. 그 대신에 그 책임진다고 아동수당을 못 주거나 기초연금 못 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다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분권이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그게 재정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요거 또 하나의 사례가 서초구에서 이제 서울시는 너무 크니까 뭐 제가 좀 참여는 했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저희가 많이 주도해서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좀 작지만 단가까지 계산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로등 보안등 이거를 다른 데는 1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4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태 그런 식으로 해서도 몇십억씩 절약을 하고 해가지고 서초구가 예산이 4,500억이었는데 850억을 저희가 깎을 수 있게 제안을 했고 425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재정계획의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행자부로부터 6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정 소장님한테 한 10%인 4억 정도는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면 40억이죠. 아, 사실입니까?
근데요, 정말 초보자들의 질문 같은 건데, 빚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빚을 내음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도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랑 상관이 없이 그냥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회가 그건 아니죠.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 관료제의 문제인데, 관료제는 이제 결정 단계를 많이 하고 여럿이 모여 회의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장 누구보다도 처음에 그걸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 기획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그 노릇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의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을 만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지자체장하고 그 지역 의회가 보통 같은 당 소속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견제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죠. 짬짬이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 1조 원 부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신 한 2천억 가지고 내가 저 나머지 8천원을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정말 초보적인 질문.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요? 나 그게 궁금해. 지방자치단체는 외채를 발행할 수 없고요. 네. 중앙정부로부터 빌립니다. 아. 중앙정부는 그걸로 국채를 발행하죠. 아, 그런 방식으로 가는군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뭐 잠깐 뭐 사무라이 펀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게 잠깐 정부가 허락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지방정부 세수를 담보로 해가지고 중앙정부한테 먼저 땡겨서 빌리는 이런 게 그거는 사실 정상인데 앞서 언급했던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채를 매춘에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 이자 갚는데 인천시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비선으로 빌렸다는 거잖아요.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 과정은 합법적으로 했는데, 어. 그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어. 국책은행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빌렸을까? 뭐 물론 이제 나름대로 논리는 다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은행은 이자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인천 시민은 힘들게 한 거죠. 근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막 돈 땡겨다가 정부로부터 빌려가지고 재정은 사실상 그 다음에로 또 넘어가면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재명 시장처럼 뭐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당선되면 그 뻥 뚫려 있는 그 예산을 보고 황망해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됐던 건 2010년 그때 한 번입니다. 그때 너무 이제 막 1년에 20% 예산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했거든요. 그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닥쳤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낭비적 요소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우리가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건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 우리가 가끔 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빌려 써서라도 네. 적자를 내는 게 맞는데 왜 흑자를 내려고 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무는 무조건 없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근데 그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도 아직도 뭐 100개 정도는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런 의미. 만약 공무원들 월급 못 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지금. 아, 정부한테 빌려서라도 준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 교부금이나 이런 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회계에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쓰는 돈을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를 선택하는 게 회계사들이 가장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분야나 SOC를 포함해서 경제 분야에 쓴다고 그러면 투자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낭비가 뻔해도 복지에 쓰면 그건 무조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이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정부의 반응이 나왔었군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비용이고 뭐가 투자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해크먼 교수 같은 분이 노벨 경제학상과 해크먼 교수가 2000년도에 때 얘기했던 건 보육에 투자하면 16배 투자 효과가 나온다. 그게 맞죠. 한 해를